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전자 이상 뇌전증인데요. 어, 이게 사실은 많이 아시는 보호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끝나고서 물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사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 한국인 뇌전증 유발 유전자 단서 찾았다 이런 기사가 올해 초에 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SMOA 등뭐 11개 유전자 확인, 환자별 맞춤형 치료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보면 뇌전증이 정말 유전병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뇌전증이 유전병일까? 네,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면 이제 대한신경과학회 이런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면 뇌전증은 유전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딱 써져 있어요. 뇌전증은 아기에게 유전되나요? 하면 답변에 모 대학병원 홈페이지 뇌전증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후천적 요인이 더 중요하고 유전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써져 있죠. 유전적 요인이 어떤 병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뭐 뇌전증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지만 뇌전증에 있어서의 유전적 경향은 사실보다도 너무나 과장, 심지어 왜곡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뇌전증 유전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유전자 검사를 할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우연히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DNA 러버라는 게 드라마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보인 여자분이 유전자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계속 만났더니 자꾸 흉기 문어발 유전자가 발견돼서 그 사람이 자꾸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만나기 전에 좋아하기 전에 유전자를 스크리닝 해가지고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확인하고 바람기 유전자가 없는 사람을 만나자.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을 같이 만나보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DNA 만물설로 해서 모든 게 DNA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혼란스럽죠. 뇌전증 유전병이 아닌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중요도를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조금 쉬운데 한국말로는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돼서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전병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inherited disease, hereditary disease. 그래서 부모가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자식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아이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죠. 유전자 질환인 거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새롭게 발생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전 질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거. 핑크색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아빠가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있을 수가 있다, 물려줄 수가 있다. 그런데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새롭게 발생한 유전병의 경우, 유전 질환의 경우에는 부모에게는 이상이 없고 이 환자가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유전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이 생기는 거죠. 최근까지 이렇게 관련된 유전자들이 뇌전증과 관련돼서 977개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 이상이 새롭게 환자한테서 DNA 염기소의 이상을 불러서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뇌전증의 경우에는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뇌전증 학회에서는 크게 이제 MRI에서 보이는 그런 구조적 이상, 그리고 유전자 이상, 대사 이상, 그다음에 감염, 뭐 뇌염 등이 여기 포함되겠고, 그다음에 이 면역 등이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유전자 이상도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뇌전증 지원센터의 이제 팜플렛 내용인데요. 보시면 인구의 1000명 중 4명에서 10명, 그러니까 한 1% 정도까지는 뇌전증 환자일 수 있는데
이 중에 원인을 모르는 환자가 50%다. 원인을 아는 경우에 일부에서 유전자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가 되고 있습니다. 뇌전증의 환자들 대부분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되거나 태아의 성장 시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 이런 유전자 이상 때문에 뇌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좀 해볼까요? 뇌전증에 대해서라고 하시면 어머니 아버님들 생각하시는 거는 이 가계도 큰 가계도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뇌전증 있는 사람 없습니다. 경련한 사람 없고 외래 다니거나 진료 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뇌전증 유전자 검사 하자고 할 때 생각하는 가계도는 요 핑크색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는 이제 유전자 이상이 없는 경우를 대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왼쪽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뇌전증 환자 가계도이긴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검사를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상이 없는데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유전자 이상인데 보시면 여기 큰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쪽 G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환자는 G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이 G 부분에 언덕이 이렇게 보이는데 환자한테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서 건강한 엄마 아빠한테 없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엄마 아빠 유전자랑 비교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엄마 아빠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다양한 이런 C 엘레강스 이런 실험 동물들인데 보시면 이 부분에 R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R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변형됐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런 뇌전증 같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가 이제 뇌전증은 유전병인가요? 유전자 검사를 왜 해야 되나요? 일부 환자는 유전자 이상을 동반하지만 대부분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유전자 이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할 때는 보통 자녀에게 새롭게 발생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다시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산부인과에서 아기 날 때 세트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 스캐닝 했는데 거기서 이상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요즘 아이스크림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약 78만 개의 SNP를 분석해 지적장애, 발달장애, 행동장애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유전 질환을 조기에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여기서 이미 다 검사가 됐는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매년 놀랍게도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 컴퓨터 발전하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한 20년 전에는 인터넷 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검사가 염색체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6개의 염색체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는 거죠. 사진을 봤더니 이 사람은 좀 정상 염색체 검사랑 좀 달라 보이는 염색체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염색체 이상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 염색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이 베이스 페어로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해서 요 맨 끝에 AT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 한 베이스 페어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검사는 엄청나게 그런 러프한 그런 검사였다면 지금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체 검사가 제일 이제 사이즈가 큰 화질을 볼 수 있고 이제 사이즈가 계속 큰 것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마이크로 어레이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나오는 검사가 흔히 얘기하는 NGS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이제 엑솜 시퀀싱이라고도 들으셨을 거고 전장 유전체 검사라고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보시면 염색체 검사는 제가 아까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염색체 46개를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 봤더니 다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21개가 지금 3개가 있죠. 그러면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구나. 이 친구는 21번 트라이조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되게 눈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보면 염색을 했을 때 검정흰 이런 줄무늬들이 다 정해진 패턴이 있다. 근데 이 패턴에서 벗어나면 거기가 이상한 거다. 맞죠? 이것도 염색체가 짧으면 이 염색체가 좀 짧네. 길면 또 기네. 이렇게 해서 염색체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라는 것을 그래서 염색체를 잘게 쪼개요. 그러면 보면 이제 2개니까 이에서 다 2개씩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결손이 있다. 부족하다. 여기가 뭔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하나씩 보는 그런 염기쌍을 보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어 염기서열 분석 검사라는 검사가 있어서 아주 힘들게 검사를 했죠. 한 개의 유전자를 이제 음, 쪼개가지고 하나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NGS,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베이스 페어를 굉장히 많이 읽고 컴퓨터 보고 너가 읽어라.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 찾아서 알려줘라. 이렇게 한쪽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최근에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맨 끝에 있는 이런 베이스 페어들 하나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 이걸 다 읽어라.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양이라 컴퓨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석법은 어떻게 하는 분석법이냐? DNA를 분리하고 DNA를 잘게 쪼개요. 다 여러 개를 쪼개고 그 다음에 아주 아주 많이 쪼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쪼갠 부분을 염기서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알죠 대충 어떤 조각이 어떤 염색체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아는 부분들을 매칭시켜가지고 전체 염색체 46개를 다 이렇게 어,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얘가 다른 사람이랑 다른 부분을 찾아줘 이렇게 하면 이제 찾아주는 그런 분석법입니다. 옛날에는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쌓여서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느냐? 같은 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에는 대부분의 퀄리티가 이렇게 많이 좋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꼭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NGS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패널이기 때문에 일부 유전자는 보고를 하고 일부 유전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일부 유전자 분석을 하고 이런 게 센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저희가 정말 꼭 진단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NGS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할 수 있죠. 비용이 사실 싸지 않거든요. 유전자 검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뭐가 좋은지, 치료가 바뀌는지 사실 어머님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임상 의사에게는 이 유전자 검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예후 예측, 치료 결정에 다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열성 경련을 많이 해요. 그 아이가 뭐 한 9개월이다. 그런데 열성 경련이 예를 들어서 3번, 4번이 있었다고 만약에 치면 이 아이가 발달이 지금 정상이고 열만 날 때 경련을 하는데 실제로 이 환자가 어떤 뇌전증 증후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순 열성 경련인지 저희가 뭐 임상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려면 이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정상 아이들, 그러니까 발달이 이제 정상이고 그런 경우에 5세까지도 사실 경련을 잠깐 할 수가 있고
뭐 38도 이상 올라갈 때 잠깐 하고 이후에는 이제 뇌전증 없이 경련 없이 잘 지내는 경우들이 사실 꽤 많은데 드라베 증후군이라는 이런 유전자 이상 있는 증후군 환자들은 1세 이전에는 이제 경련이 뭐 약간 유발되는 경련만 있었다고 해도 나중에 열 없이 경련을 하기 때문에 그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전자 검사가 이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 반수 이상, 반수 정도 환자에서 도움을 사실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경유제 결정을 한다든지, 뭐 케톤 생성 치료법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전자 이상을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고요. 특히 뭐 아주 가장 쉬운 예로 SN2A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소디움 채널을 억제시키는 이런 카바마제핀이나 트릴렙탈 이런 약제들은 SN2A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런 신경세포 가당 흥분을 굉장히 잘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량으로 쓰고 이게 굉장히 빨리 들어가면 환자한테 도움이 잘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증가, 돌연변이가 있을 때에는 약물이 많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저희가 뇌전증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같은 약들을 많이 쓰는데 일부 환자들한테서는 사실 기전에 의해서 조금 다른 기존의 항경유제와는 새로운 기전을 가진 그런 약물들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지금 계속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 이제 TSC1, TSC2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엠드로 단백질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경련약을 쓸 때는 경련만 조절한다고 치고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치면 실제로 기존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엠토 단백질이 많이 증가됐을 때 엠토 단백질을 억제시키면 이 환자가 뭐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경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약물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험실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약물 쓰지 않을 때는 이런 엠토로 단백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엠토로 단백질을 억제시켰을 때는 이렇게 차분해지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뇌전증 치료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저희가 환자한테서 임상 실험으로 써본 적이 있거든요. 이 엠토르 이상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이 엠토르 억제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어떤 항경제를 써도 이렇게 경련이 하루에 2번, 많게는 4번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 약물이 이렇게 농도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련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환자는 좀 더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약물을 안 쓸 때 보시면 뭐 하루에 50번까지도 경련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약물 농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가면서 경련이 거의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께서 이제 사실 입원비를 많이 이제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경련 때문에 병원 입원도 많이 하고 응급실도 많이 가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꽤 있는데 그 경우에 만약에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음, 진료 시에 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10% 정도로 줄어들죠. 그리고 희귀약품이 나오거나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이상을 대상으로 보통 요즘에 허가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유전자 이상에서는 경련 유발 요인이 굉장히 뚜렷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벳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이라든지 뭐 발열 아니면 뭐빛 같은 경우 반복되는 이런 패턴. 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애들이 조금씩 움찔거리거나 경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알려드리고 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모든 뇌전증 환자한테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환자한테서 다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면역 이상, 대사성 이상, 구조적 이상 이런 부분들 원인들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선택해서 뇌전증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2019년까지 957명 정도의 환자를 살고 지금 거의 한 2,000명 정도의 환자한테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3분의 1 정도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안 나오는 환자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더 좋아지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어떤 환자한테서 진단율이 높으냐? 그러니까 조금 이르게 조기에 1세 이전, 2세 이전 이렇게 경련하는 아이들한테서 유전자 이상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그리고 유전자가 이제 드라벳 증후군, 레녹스 가스 증후군, 영아연투 이렇게 뇌전증 증후군에 따라 진단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하고 뇌전증 증후군에 맞춰서 저희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습니다. 도제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마요클로닉 에피lep시, 에이토닉 시저스 이런 뇌전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뇌전증 증후군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되느냐? 유전자 진단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치료계획 수립에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질병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전증 협회 이제 홈페이지인데 저희 내전증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저희가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해서 다른 애들처럼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이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